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혼다 회장. 일본 출국 선언. 2. 한국선을 쓰겠습니다. 3. 이탈리아와의 협력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뽑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은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 전기 차배부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 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올레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차신의 삼성 올레드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올레드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올레드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뒷발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올레드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올레드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올레드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의 배터리를 납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의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의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의 배터리 NCM9는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펠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의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데요.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의 올레드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올레드 패널,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의지 않는 올레드 패널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올레드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트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산 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극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EV 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올레드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에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에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저에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아즘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저에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저에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게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역력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벌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올레드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마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는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아즈미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 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 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했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게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성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에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보의 거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 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 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토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인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토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 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 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 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 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 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 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 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 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 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이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맥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마,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 엔 중 500억 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유아마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이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체 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에 리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엔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엔 발행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2-3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육사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후에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건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줄 수 있을까요?